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전국에 지금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센치합니까? 전 좀 가을 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 그럼 어떻게? 타면 외로워요, 가을에? 그렇죠. 옛날 생각 많이 나고요. 네. 옷톤도 왠지 다운된 톤을 좀 입고 싶고.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온다고 하네요. 예. 빨리 가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네, 곧 바로 겨울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비 끝나면요. 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대선 확정 이후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곧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져 있고 정의당의 대선 후보도 정해져 있었고 오늘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에서 출마하면서 사실상 4명의 대선 후보는 이제 정해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진행됐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여러 조사에서 골고루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컨벤션 효과라고 보는 것보다는 네. 각종 여론조사가 보수가 지금 과표집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선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흥행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물론 민주당도 흥행했습니다만은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좋은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해드렸었는데 이번 주 조사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앞설 거예요. 근데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조사부터는 다시 접전 양상으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자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른바 이제 명락대전,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 간의 흔히 말하는 감정 싸움, 그리고 감정의 골이 쉽게 풀리지 않은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는 후보 스스로가 나와서 이번 대선은 이제 비리 대선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계속 잘 나오고 있고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에게 큰 타격이 돌아갈까요? 아니면은 뭐 큰 의미가 없을까요? 근데 경선 끝나고 직후에는 홍준표 후보가 깨끗하게 승복했거든요. 굉장히 짧게 그냥 승복 연설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경선에서 마지막 경선이 굉장히 튀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전 결과하고 전혀 다른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처럼 윤석열 후보처럼 컨벤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동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 개 이낙연 후보의 승복하지 않는 모습 그다음에 마지막 경선 결과 거꾸로 6대3이 나오는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마이너스 컨벤션 효과가 아니고 역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죠. 그런데 앞으로 홍준표 후보의 입을 막지 못한다면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홍준표 후보의 핵심 지지 세력이었던 2030. 네. 지금 수천 명이 벌써 탈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김재원 최고가 40명이라고 했다가 당대표가 왜 거짓말하냐 이런 식으로까지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성향을 생각해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언행이 나온다면 윤 후보로서는 마이너스가 일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지금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해서도 큰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게다가 뒤에서 이야기가 나올겠습니다만은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하느냐 안 하느냐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 전 바로 합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합류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성향상 내가 들어가면은 사실상의 당대표는 마스코트가 되고 나에게 전권을 달라. 대변인 논평이라든지 특히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두지휘하고 싶어 할 텐데. 그렇죠. 그것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고지고대로. 이 부분에 마찰이 생길 것처럼 보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들어갈 이유가 없죠. 윤석열 후보가 본인은 받고 싶어도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함께 캠프를 꾸렸던 사람들 엄청 반대하겠죠. 네. 당 내에서도 상황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창석 평론가 말처럼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만일 합류한다 하더라도. 근데 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합류할 것처럼 보인다. 그때는 홍준표 후보는 같이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홍준표 후보는 절대 같이 하지 않겠죠? 절대 같이 안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서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게 또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공교롭게도 양당의 대선 후보가 여러 가지 지금 고소고발건에 휘말려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게 조금씩 드러날 때마다 아마 홍준표 의원은 당 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가정할 경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를 함께 공격할 수 있다 말씀 남겨주셨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1대1 회동을 하자라는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내용을 뭐 보진 못했지만 생각을 해보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대1 회동하자.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안 하겠죠. 네, 안 하죠. 네.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안 하는 거 알면서 던진 거예요. 네. 아젠다 선점이죠 뭐. 아젠다 선점이기도 하거니와 네. 대장동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포석을 해서 또 나는 정책을 생각하는 사람이 네거티브한 사람이 아니다. 네. 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먼저 던진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럼 아젠다 선점하기 이걸 던졌다. 그럼 이재명은 봤거든요. 봤죠, 무조건.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못 던지는 거고 이재명은 던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뭐 답변이 이제 미적지근하게 나왔는데 뭐 계속해서 1대1 회동을 하자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 한번 던지고 생각해보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답변이 나왔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상황이 돼버릴까요, 그냥?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해도 뭐 이재명 후보로서 나쁠 거 없죠. 그 정책 대결하자, 국민들의 먹고 사는 걸 신경 쓰자고 1대1 토론 제안했는데 계속 거부한다. 뭐 토론에 자신이 없느냐. 뭐 그렇게 프레임 씌우면 되니까는 이재명으로서 나쁠 거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얘기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은 대선 경선에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해단식에서 이제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좀 놀라운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두 사람 중 대선에 지는 한 명은 감옥에 갈 거다. 이게 굉장히 좀 파격적인 발언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깔끔한 승복이었다면은 뭐 이재명 후보에게 상대 정당이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면 뭐 감옥에 갈 것이다. 아니면 뭐 감옥에 갈 후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을 텐데 두 명 중 한 명은 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거든요. 양쪽 후보에게 다 열려 있는 듯한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 후보로서는 속상하죠. 섭섭하기도 하고 본인이 25년 동안 이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네. 이제 입당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의 손을 당원들이 들어줬다. 뭐 그런 섭섭함이 있을 테고 그 여론조사에서 큰 표차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하는 바람에 진 거잖아요. 그거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봤을 때는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의 감이 되느냐 자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요. 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하는 거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공당에 소속된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당의 후보로 어쨌든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이니까 지지하는 게 맞아요. 네. 홍 의원이 뭐 배구정권 하겠다. 배구정권 하면 지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밖에서 이런 식으로 양시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치 원로로서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좀 놀라운 발언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 당원들이 지금 탈당을 했는데 이 2030의 흔히 말하는 민심이 홍준표 후보가 낙마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민주당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해 실망해서 국민의힘에 실망했지만 실망했다고 해서 정당을 바꿔서 투표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과연 이 민심이 좀 어디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근데 20세대들은 5년 전만 해도 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어요. 네. 5년 만에 변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얼마든지 또 민주당 지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지금 경선에서 2030의 압도적 지지를 받던 홍 후보가 탈락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던 윤 후보가 올라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 2030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정책으로는 못 잡습니다. 감성을 건드려야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2030 세대들이 뭘 원하는지를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민주당이 그런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캠프도 마찬가지겠죠. 뭐 양쪽이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 쪽에서 왜 일반 국민들한테 지지도가 안 나왔느냐 물어보면 뭐 민주당 사람들이 찍어서 그렇다라든가 그거 2030을 자극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당장 보수 커뮤니티 2030에서 우리를 뿌락지로 몰았다 그렇게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감성적 접근인데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인증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보수 커뮤니티에 그런 인증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서 그게 공감됐는데 김정은 최고가
40명밖에 안 된다. 탁 잘라버렸잖아요. 네. 그게 그 사람들 마음을 더 화나게 하지. 화를 돋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러면 안 된다고. 뭐 1,000만 명이나 서울에서만 수도권에서만 탈당했다. 바로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누가 더 빨리 잡느냐.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잡을 수밖에 없겠죠. 네, 어쨌든 감성적인 그간 2030이 원하는 심리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양당이 모두 홍준표를 지지했었던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당분간은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전권을 달라라는 것일 텐데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락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이 길이 험난할 것이다라고 암시한 것이 윤석열 후보 주변의 파리떼, 뭐 하이에나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지금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격한 발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내가 상대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결국은 이준석 당대표, 윤석열 후보와 주변 사람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이 다 맞아야 될 텐데 이게 좀 어떻게 될까요? 또 쉽지 않아 보여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 체제가 영선의 젊은 당대표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는 그렇고 대통령 후보는 정치 초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당대표보다 정치 경력이 더 적죠. 그런데 정권을 달라고 하는 비대위원장 82세의 고령에 네. 그림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느냐 당이 뭔가 위기가 있으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된 거고. 네, 맞습니다. 정권 교체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치 초보가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기려고 하면은 정권을 달라고 하는 고령의 전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데리고 오는 건데 그 모양 자체가 일반 국민들 보기에 이상하게 보이겠다. 플러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정권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놓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당을. 그러니까 만일 정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려왔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당원 대의원들하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갈등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내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집안 싸움 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토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네. 지금 이준석 당대표나 윤석열 후보는 비토까지는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 지지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다른 의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걸 봤을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받아서 와도 당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다. 당내 지금 살펴보면은 재보궐선거를 승리하고 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뒤로 가겠다, 쉬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당시 반응이 이제 잡지 않고 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발언을 또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이고. 아니, 그럼요. 이 당이라는 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이념과 사상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지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협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김 전 비대위원장처럼 시끄럽다. 모든 권력은 나에게 다 줘.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건 쉽지 않죠. 그래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당이라면 그렇게 내려졌을 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잡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죠. 네, 사실 이제 뭐 선례가 있었던 게 2016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승리하고 나서 약간은 그런 기사들이 흘러나왔어요. 앞으로 당대표 뽑을 때 합의추대해서 뽑히길 바란다라는 이런 뉘앙스들이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근히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은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길 바랬었는데 안 했어요, 민주당이.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얼마 안 가서 곧바로 그냥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있었던 건 다 이제 나눠주고 기부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현상이 만약에 대선 도중에 합류 후에 만약에 도중 이탈한다면 굉장히 치명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 같은 정말 빅 매치, 빅 이벤트는 네.
전략 좋은 몇 사람의 아이디어로 선거 승리가 결정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떤 전략적인 면에 매력이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정치 전략적인. 네. 그래서 그냥 거대한 민심을 머리 좋은 전략가 몇이서 한다? 저는 그거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아마 윤석열 후보 캠프가 지금 어느 뭐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준비한 정책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흔히 말하는 실권자가 그 정책을 만들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류한 후에 그 정책 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여러 문제들이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네. 당의 리스크를 또 당의 불협화음은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게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네. 이번에 내세운 게 아니고 코로나 시작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민주당 내에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뭐 속도 조절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우상호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하던데요. 네. 네. 반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기재부도 반대하고 있고 국무총리도 반대하고 있고. 만일 이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재명의 리더십은 굉장히 흔들려요. 이재명은 합니다가 슬로건인데 아니 당 내부 사람들도 설득 못 시키고 기재부 사람들도 회유 못 시키면서 무슨 이재명은 합니다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이재명으로서는 간절시킬 수밖에 없는데 더 저렇게 반대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만일 이재명이 민주당의 주류 후보였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당내의 어떤 세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겠죠. 예. 근데 비주류 후보니까 이재명 후보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386 세력들 이 당의 주류잖아요. 네. 학생운동권 출신들의 그 사람들 봤을 때는 뭐 인권 변호사 출신 이재명 언제부터 자기가 대통령 후보였어 이런 생각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심. 그래서 민주당도 흔들릴 가능성은 좀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양당 후보가 사실 전체 다 비주류 출신이 선출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정치 신인에다가 세력이 없었다가 그 후보가 흔히 말하는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중심으로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당선 가능이 낮으면 모래알처럼 또 흩어질 수도 있다는 상황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을 한 180석 가까운 의석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내년 초쯤에 네. 코로나19가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다. 결국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잘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보면은 한국이 제일 낮아요. 네. 전 세계 어디 비교해봐도.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가서 상인들도 좀 장사도 예전보다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훨씬 좋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는 정부 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 자체로서.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요소수 대란이 터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결국은 정부 탓이에요. 네. 뭐 호주, 중국 모르고 정부가 제대로 준비 못했으니까 터지지. 왜 못 구해와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요소수 대란이 오래 간다. 그럼 이재명한테 마이너스지. 결국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이재명 후보로서는 민주당 정부 체제 하에서 아직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이 정부 정책이 좋은 쪽으로 흐르느냐 나쁜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도 출렁거릴 수 있겠다. 네. 사실 이제 요소수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변수였지 않습니까? 호주에서도 이제 군소성기를 투입해서 2만 리터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유조선 한 대 분량이다. 얼마 못 간다. 또 이 얘기하면서 또 비판에 직면했고 그래서 또 뭐 국방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뭐 20만 리터를 좀 풀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시적인 조치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수급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빠르게 정부가 외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풀어간다면은 또 호재가 될 것이고 호재가 되면은 민주당 후보에게도 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만약에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연명한다든지 그 화물차가 사실 또 대부분인데 화물 운송에 또 차질이 빚어진다. 이렇게 할 때는 또 치명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비율이 너무 높은 거에 자신감을 두면 안 됩니다. 정권 교체 비율은 늘 높았어요. 어떤 정권이 끝날 때쯤에. 어떤 정부도 늘 높았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로 넘어갈 때 그때도 정권 교체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 결국은 박근혜가 승리했잖아요. 네. 민주당은 패배하고. 그때도 민주당 패배 요인 중에 하나가 정권 교체가 열망이 높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가 정책보다는 이명박근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명박
잘못했으니까 심판하자. 네, 똑같은 사람이다. 그것만 외쳤는데 결국은 그것만 외치다가 박근혜한테 정권 뺏긴 거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정권 교체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이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2012년 상황과 민주당의 상황이 딱 정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명박근혜 똑같은 정권입니다. 탄생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비난만 했었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문재명 이런 표현을 또 쓰면서 똑같이 이게 안 된다. 똑같은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문재명을 외치다가는 선거 패배합니다. 네, 그 어떤 정권도 그냥 비난만 해서는 그냥 쉽게 바꿀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례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당 모두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우리가 얘기한다고 양당이 들을 일은 없겠습니다만 좋은 정책 대결로 네거티브가 아닌 진정한 정책 대결로 이어지는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이동형 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대선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여론조사상 4강 구도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대선이 1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선 레이스의 첫 출발을 알리는 월요일 저녁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에서 긴급 특별 대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줄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거라서 저 혼자 하기 역부족이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급하게. 함께 진행 도와줄 분 박지희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스케줄 소화하고 오셨는데 네. 오늘 이 시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한가하기 때문에 네.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예. 바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긴급 특별 대담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의 백승주 전 의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백승주입니다. 네,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반갑습니다. 네, 임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갈 텐데, 자, 여야 대진표가 이재명 대 윤석열로 짜졌습니다. 이 대진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상평부터. 그 홍준표 의원은 비리 대선이다 이렇게 규정했던데, 예, 안민석은 어떻게 이 대진표 보고 계십니까? 끔찍한 혈투가 될 것이다 봅니다. 예, 짧게 고맙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네, 어쨌든 양당 모두 당내 세력 교체가 된 후보가 나왔다고 봅니다. 세력 교체다. 기존의 세력에서 이제 바뀌었다는 건데. 뭐 두 사람 다 주류는 아니니까요. 네. 예. 그렇죠. 예, 자, 백승주 전 의원? 예, 선명하게 정체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혈투라고 표현했는데 그 정체성 대결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임승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예견된 정권 교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지율 측면에서도 봤을 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있고 이런 걸 의식했는지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겨도 정권 교체다라는 조금 약간 난해한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란 진정한 정권 교체는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넘어온 것이니까 저는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여야 후보에 대한 경쟁력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 당의 후보는 칭찬부터 하실 테니까 상대당 후보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해볼게요. 들으시면서 뭐 반론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뭐 기본 틀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뭐뭐뭐고 약점은 뭐뭐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뭐 윤석열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되신 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민석 의원님 준비되셨을까요?
접도 시킵니까? 네, 그러면 젊은 피 오창석. 청년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창석 씨부터. 상대당 후보 먼저 말씀드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강점은 꿈보다 해몽이다. 네, 지금 윤석열 뜻이죠?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 높은데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권 교체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잘 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치가 전혀 인정됐거나 개인의 능력치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권 교체 여론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주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약점은 무지몽매합니다. 후보 개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해보시지도 않았고 지금 여기 저랑 맞은편에 앉아 계신 임승호 대변인도 바른정당부터 이제 정치 생활 하셨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보다 정치 생활이 더 깁니다. 길진 않습니다. 비슷한가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는 어쨌든 고단수의 어쨌든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부분에서 경험치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약점이 될 겁니다. 꿈보다 해몽이 강점이고 무지몽매하다는 것이 약점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무지몽매하다 이렇게 하니까 네.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대선이 좀 헬투화 될 거다 했는데 오늘 저녁 토론이 헬투화 될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격조 있는 토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가지고요.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강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굴의 어떤 의지를 가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높이 어떻게 보면 높이 평가한다는 또 오해이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의 여러 가지 형사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일반인 같으면 자제를 했을 것 같은데도 그걸 다 이렇게 넘어서서 자신의 정치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거 보면 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개인적인 어떤 임기응변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고 집권 여당 민주당의 엄호를 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강점이 될 겁니다. 개인적 가장 큰 약점은 지금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스캔들의 몸통이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몸통이라면 억울할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국민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과 또 강점이 설명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정권 교체율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분신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 그런 책임을 또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봤을 때 지금은 약점이 도드라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형식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안민석 의원. 백성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토론회가 좀 서로 존중하면서 품격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고요.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기회 있는 대로 쭉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윤석열 후보의 강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봤거든요.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저분의 강점이 무엇일까? 저분의 장점이 무엇일까? 국가 지도자로서 어떤 것을 국민들이 존경해야 될까? 아직까지가 찾지 못했고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약점으로서는 경험이 없다는 거, 무경험. 경험 없는 게 굉장히 약점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검찰한 거 말고 평생 범죄자를 때려잡은 거 말고는 다른 경험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이분이 일각에서는 정의로운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택적 정의로운 그런 검사죠. 자기 편에서는 관대하고 자기가 모르는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뭐 무자비하게 아주 강한 그런 선택적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경험, 그것이 저는 굉장히 큰 약점이라고 보고요. 반면에 백성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돌파력 최고입니다. 네,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까? 상대방, 그렇습니까? 상대 후보만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습니까? 그래요. 뭐 이재명 후보 제가 약점도 이야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시간 오늘 1시간 반이나 되니까 천천히 하시고요. 자, 임 대변인.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점이 언급하셨다시피 행정 경험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성남시장과 지사를 거치면서 도지사를 거치면서 분명히 쌓아온 자신의 행정 경험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이나 평론가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하지만 저는 이 단연간에 쌓인 이런 행정 경험에서 오는 이런 확신이 저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온 정책관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에서 했던 이재명 표 정책들의 기본 테마는 뭐 소위 무상 시리즈나 기본소득이라 불리는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n분의 1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정책들 같은 경우에 성남시의 특수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 재정적인 여건이 있었지만 그것을 대한민국 전체로 옮겨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 때 했던 그런 소위 자신이 뭔가 시제를 하거나 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나 이런 무상 시리즈 이런 테마를 계속해서도 지금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면은 뭐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포퓰리즘이라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포퓰리즘이 싫어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지지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행정 경험이 강점이 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거기서 오는 확신이 최대 약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번씩 의견 들어봤는데 정권 교체 비율이 높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오평론가. 네. 정권 교체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네. 그 지지율 변화 차이도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건 민주당으로서는 큰 약점 아닙니까?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임승호 대변인 방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회할 부분은 선회해야 한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력한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낸 공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돌파력을 가지고 끝까지 결실을 맺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공약을 내밀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인가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저는 뭐 민주당이 적어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의 기조를 조금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 경험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사실 이번 후보의 우리 안민석 의원님한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몇 년도에 정치 처음 시작했는가 물어보니까 40살 때 해서 5선 의원이신데 정치 달인이죠. 그래서 60년대로 이제 대선 주자가 바뀐 겁니다. 60년대 태어난 분들로 두 분 바뀌는데 이 윤석열 후보와 비슷한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을 한 분이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2008년에 이미 대통령을 했어요. 그때 상원의원 6선 의원이었던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부통령을 8년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 부족의 부분은 다선 의원들 또 많은 분들이 저걸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오바마 대통령 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하지만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치열한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경험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두 후보 선출을 보면서 그 여의도 정치 경험이 이제는 부끄러운 길몽기수로 부끄러운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5선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하지 않고요. 또 배지도 안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한 것이 수치가 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러기에는 핵심적으로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 물론 뭐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앞으로 남은 4개월은 평상시 4년 예? 되는 기간이라 보면 되고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과 한 달 반 전에 대장동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대선판을 휘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2달 전에 대장동 사건이 이렇게 터질 거란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 개의 수류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윤석열 후보 자체도 몇 개의 폭탄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 후보자의 그 부인 되시는 김건희 씨에게도 폭탄 몇 개가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폭탄 하나를 제가 내일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왜냐하면은
영부인이라는 거는 또 국가를 대표하는 퍼스트 레이더로서의 그런 품격이라든지 신뢰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나타난 거 말고도 이제 그 저희들 교육위원회 제가 교육위 소속인데 지난 국정감사 시절에 강사 이력서를 허위 조작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앞장서 가지고 뭐 다소연이 그런 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도저히 너무 좀 심하더라고요. 완전 15년 동안 이제 가짜 인생을 살아온 것이 강사 경력에 다 허위로 다 써져 있는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더 심각한 가짜 허위 경력을 자료로 요청을 받았어요. 내일 제가 국민들이 알릴 건데 판단의 몫은 국민들이 하지만은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상대 후보와 후보자 배우자가 되는 분들에 대한 검증할 기회를 국민들한테 될 테니까 이러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또 법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는 제가 볼 때는 신도 지금 모르는 그런 선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지율 얘기에 대해서 정권 교체 열망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사실 정권 교체 열망이 뜨거운 건 사실인데 그 열기가 오롯이 윤석열 후보를 향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정권 교체 열망 중에서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율만 흡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갈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같이 제가 또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임 대변인이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되어도 정권 교체다. 그게 이해 안 되는 말이라고 했었는데 과거에 이명박에서 박근혜 넘어갈 때 국민의힘이 이 수법 썼거든요. 박근혜로 정권 교체도 그것도 정권 교체다 이렇게. 그리고 성공한 거고. 그걸 같이 대답해 주세요. 우리 박지시 질문과 제 질문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라고 저희 당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인식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도 저희 당을 공격할 때 흔히 쓰는 용어 이명박근혜 정부라고 해서 전혀 분리시키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이 여당이라는 것과 청와대는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저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또한 저희 당에 그랬던 것 또한 저는 비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권 교체라는 소위 정권 교체 내지는 권력 교체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결국에는 지금 부동산 문제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유감 표면 정도만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정권 교체론이 윤석열 후보로 흡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있으나 아직까지 후보 자체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유보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여당이나 제1야당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도 출마 선언을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정권 교체론이라는 것이 선거의 마지막 시기에 갔을 때는 양쪽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당을 선택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원님. 광고 듣고 와야 돼요. 중요한 광고 듣고 와야 되면. 엄청 중요하죠. 네,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특집 토론 3부에서 이어집니다. 2부 끝날 때 백승주 의원 뭐 말씀하셔서 못했는데 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내일 국회에서 발표할 걸 이 시간에 발표하면 정치율도 올라가고 전하는 말도 효과도 클 텐데 여기서 발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실 생각 있으세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정권 교체율보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흡수표가 좀 적다, 절반도 안 된다는데 그 사실관계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오늘 조사된 것을 보면은 정권 교체율이 한 50% 후반대인데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컨벤션 효과라 그러지만은 지금 40% 후반대 많이 나오고 있죠. 40% 후반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예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부분 며칠 좀 경과해보고 1, 2주 경과해봐야 정권 교체율하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수렴되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지금 4개월이 지난 4년보다 더 혹독한 후보 검증의 시간이 될 거고 또 치열하게 진행될 거로 봅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또 대장동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검증돼야 되죠. 저는 조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대장동 이 문제가 후보가 당당하고 깨끗하다면은 특검을 왜 수용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 또 대통령 또 민주당 의원들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난 몸통이 아닌데 내가 자꾸 왜 몸통이라 하느냐. 몸통한 걸 좀 해명해달라. 그래서 특검을 스스로 수용해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을 하면은 그 억울한 거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인데 그때마다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되겠죠. 수사가 돼야 되고. 근데 조금 후보자 가족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저 자신이 모르는 상황들이어서 자료를 갖고 내일 발표하신다 그러는데, 결혼하기 이전하고 결혼하기 이후 또 검찰총장을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부부, 검찰총장 부부가 사진 찍은 것을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스로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은 검찰총장을 임명했던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던 그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공직자 검증 과정에 스스로 응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밖에 안 돼요. 자기 얼굴 침 뱉깁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갖고 좀 더 확실한 것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자, 백 전 의원이 대장동 떳떳하면 특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대장동의 진실, 대장동 판도라 이것을 제가 최근에 좀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워낙 과거 국정농단 시절에 저하고 국정농단을 좀 추적했던 그런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은행, SK 쪽 사람들, 또 대장동 개발 관련된 사람들. 그중에서요. 대장동 이거 하다가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재명이래요. 그분에 나오는 네네.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네네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니 나를 검찰 수사시켜가지고 구속시키고 하나은행 돈 끌어오고 SK 돈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성남시장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 그 사람이 했다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시라. 15년 그때는 나도 박근혜 정권한테 2번이나 구속될 뻔했다.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다. 그 정진상이라는 그 친구 검찰 조사 받다가 이빨이 몇 개나 빠져 있다. 그런 이재명 시장이 이런 걸 설계를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이재명이 아니라 SK를 움직이고 하나은행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더 큰 권력이 움직인 거다. 충분히 그분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이 아니라는 그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정리해 주세요. 짧게. 예. 또 한 가지는 너무 확정 편향적인 이재명이 그분이다라고 딱 국힘은 2달 전부터 전제를 하고 대장동을 보고 있었으니까 이게 흔들리거나 이게 아니면은 국힘당 자기 부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금 그분이 이재명 시장 후보라는 그런 확정 편향을 갖고 계신데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과거 권력이고 좀 더 좀 정치적으로 표현하면은 국힘 게이트일 가능성을 좀 높게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창석 평론가가 제 질문을 받아서 보태기 특검 받아라 떳떳하면 왜 안 받느냐? 아니, 특검을 평상시 같다면 받았겠죠.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대선 전에 특검이 끝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특검만 꾸리고 여기에 마치 뭔가 큰 잘못이 있는 듯이 연기만 피우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오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무용론이 괜히 나왔던 것들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특검이 성공했던 사례가 몇 번 있었는가. 뭐 거의 사실 탄핵 국면 때 그 특검 정도 말고는 특검이 제대로 됐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특정 인사에 대해서 낙인 찍기 효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공수처에 지금 윤석열 후보 입건된 거 4개나 있습니다. 한명수 모해 이중 수사 방해, 그리고 옵티머스 부실 수사, 그리고 판사 사찰, 그리고 오늘 들어가는 고발 사주권까지. 이거 다 특검 받을 겁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받으면 당연히 좋죠. 진실을 파헤쳐야 되는데. 근데 특검을 못 받는다라고 이거를 피해가려고 한다라고 낙인 찍는 건 되게 이상하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우리 검찰 잘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검찰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사실은. 일부러 수사를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고발 사주 등등등 다 특검 받아라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특검이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10월부터 하고 계시는데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합의를 할 경우에 굉장히 지난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일반법에 의해서 상설법으로 특검을 진행할 경우에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고 그 이후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를 지연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더라도 120일 내에 끝낼 수가 있는 것이고 대선 이전에 충분히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안민석 의원이 방금 뭐 어떤 뭐 사람과의 대화를 얘기하시면서 뭐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 권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검찰 수사는 어떤 그 안민석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거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수사 결과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특검 안 받는 거죠? 특검 120일 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3심제가 왜 필요합니까? 단심제가 아니잖아요. 1심 결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검찰 수사 결과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다 믿어야 되는 건가요? 재판 결과까지 끝까지 가야죠. 중요한 문제를 안민석 의원이 제기를 했어요. 방송을 통해서. 이건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되었다. 과거의 거대한 권력은 바로 직전 정부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누굴 지칭하는지 모르겠는데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오해를 받고 있는 거. 억울한 걸 풀어줄 수 있는 제도가 특검이에요. 그 특검에서 성공한 사례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은 좀 별로 없다 그랬는데 국민들 내리에 특검에서 성공했던 사례가 김경수 도지사 건입니다. 가장 특검 별로 기대 안 했는데 특검 기대 안 했는데 김경수 도지사가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 일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특검을 갖고 진실을 밝히는데 왜 민주당이 반대하고 후보도 왜 수용한다는 이야기가 왔나. 제가 억울한 것도 저 같으면은 제가 억울하다 이거죠. 내가 왜 그거 몸통이 아닌데 몸통이라고 그러면 저는 바로 특검을 받으라 하겠어요. 가장 빨리 하도록 하겠어요. 이 부분에서 거대한 권력, 과거 권력이 그분이다 하는 거는 안민석 의원님이 정말 오선 의원 아무나 합니까? 그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청취자들에게 설명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여야가 협의할 부분이니까 여야가 협의를 해서 대장동 특검도 하고 아까 오창석 평론가 말처럼 고발사주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거 특검하고 이렇게 협의는 어떻게?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할 수 있죠. 그거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속 뭐 고발사주 특검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특검 받겠다는 얘기는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대법원 결과 얘기하시는데 지금 검찰 경찰 수사 결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하면 대선 전에 대법원 결과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특검이 만능일까? 특검하면 판도라 진실이 열릴까? 저는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아마 저만큼 잘 아는 정치인 없을 겁니다. 언론인도 저만큼 아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국정농단 그 난리치면서 특검을 했지만은 진실은 반의 반밖에 안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러한 국정농단의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이 건 같은 경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이 특검이 진실을 왜곡하려 하진 않을까 내지는 진실이 필요한 부분만 드러내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검이 능사는 아니다. 두 번째 특검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진짜로 이 판도라 상자의 진실을 알고 싶으면은 당장에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수사 하지 않고 있는 수사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돈을 50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왜 받았겠습니까? 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국힘에서 곽상도를 빨리 수사해라. 그 주장을 저는 국힘이
어느 분도 하는 이야기를 잘 못 들었거든요. 곽상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윤회 최순실의 변호사였던 이경재 이 변호사 이분이 15년 9월 1일 날 화천대유 1호 고문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재는 왜 누가 무슨 임무를 위해서 여기 화천대유 1호 고문이 되었을까?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예. 때고 특검은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야기도 된다고 봅니다. 이 대장동 건은 뭐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는 과거에도 수차례 했으니까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대장동이나 특검이나 어쨌든 이번 대선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있죠.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MZ세대라고 하잖아요. 20대, 30대 그리고 이대남, 여성 이들의 표심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라는 건데 사실 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2030 세대의 지지가 취약하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2030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지원 사격을 기대할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백의종군하겠다. 그러니까 아무 직책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원 사격을 또 한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넘어갈 것인가. 그들의 표심이 윤석열 후보에게 몰릴 것인가. 이거 자체는 또 확신을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임 대변인 말씀해 예, 주세요. 뭐 지금 2030 문제에 대해서 당내 일부 구성원들은 홍준표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뭔가 손을 잡고 같이 다니는 그림을 연출하면 2030들의 지지율이 옮겨갈 것이다라고 쉽게 예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조금 얕은 판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30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인물이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층이 아니고 그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자체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야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후보가 막 손잡고 어디 다닌다고 그렇게 쉽게 옮겨올 지지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현재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 청년들이 최근에 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논란들이나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면서 나온 지지층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030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가 안 것은 처음이다. 그 이름을 안 것이 내가 처음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것은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어떤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실망감을 가진 채 지금 국민의힘에 온 지지층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 측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의 굉장히 얕은 술수로 뭔가 저희 당의 상황에 숟가락을 얹어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은 지금이 찬스 아닙니까? 2030 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를 좋아해야만 하는 객관적 이유를 판단을 해야 이 객관적 이유를 민주당이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물어보면은 객관적 이유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좀 많아요. 첫 번째 제가 20대나 저도 30대이기 때문에 주변에 물어보면 왜 좋아하냐니까 귀여워서 좋아한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이걸 설명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보여지는 이미지라면 나머지 두 후보는 절대 못 데려옵니다, 이 표심을. 완전 다른 이미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의 무엇에 기대였는가를 좀 따져보면은 뭐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사형제 폐지하겠다. 뭐 공매도 폐지하겠다. 지금 당장 내가 속 시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설령 현실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나라의 돈으로 저 사람이 계속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이긴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매도라는 것이 유지돼야 함에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들어가 있는 코인이나 주식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나의 자산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 이 판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을 사실상 정책으로 끌어오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조금 더 나이브하고 순수해질 필요가 있다. 2030의 분노의 근원 말씀하셨듯이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임종호 대변인 말씀하셨던 부동산 문제 이거 어떻게 조금 더 흔히 말하는 문재인 정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어느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오창석 그 평론가가 저랑 깐부인데요. 예. 제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 젊은 청년들이 홍준표를 좋아하는 것이 귀여워서 그거는 청년들이 들으면은 좀 오해할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청년들이 왜 민주당에 대한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국힘으로 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청년들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들의 판단의 기준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이런 사회적 구조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팍팍합니까? 이제 청년들 힘으로 30대에서 그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평범한 집안의 자녀들은 없어요. 일자리 힘들죠. 거의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있으니까 무조건 현 정권은 싫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말을 사이다처럼 아주 화끈하게 해주는 홍준표에 대한 어떤 그냥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뭐 우리 좀 생각을 대신해 주는구나. 저기에 좀 우리가 기대되겠다. 이게 기대고 이제 있었던 것이거든. 근데 그런 홍준표 벽이 지금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재명 후보가 일단 나서야 되는 겁니다. 다른 표 계산하지 말고 첫째, 진정으로 젊은이들의 그런 간절한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담고 있어야 돼요. 이재명 후보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저 사람이 우리를 이해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한테 뭔가 우리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한 청년들의 네. 좀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예. 봅니다. 저녁마다 청년들하고 자, 치맥 먹어야 됩니다. 짧게 좀. 백승주 의원님. 광고 들어야 돼요. 광고 나야 돼. 죄송합니다. 광고를 부르시는. 네. 결국은 이게 할 때도 광고를 들어야 돼. 광고 듣고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화이트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대선 대진표 확정 기념 특집 토론을 하고 있는데 3부 마지막에 역시 백승주 의원 발언 전에 광고를 들어야 해서 못 들었습니다. 2030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2030 청취자들이 백승주 의원 되게 눈치 없다 이렇게 하겠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민석 의원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뭐 홍준표 의원이 귀여워서 흥행을 좋았다 이런 건 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20대들이 이제 진출하려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니까 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또 집값은 막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좌절 이런 부분들이 분노로 연결된 거예요. 분노로 연결됐는데 집권 초기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 분노를 박근혜 정부한테 책임을 미뤘으면 됐어요. 그러나 이게 3년 4년 지나면서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가 그 분노의 대상이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한 일 중에 여러 가지 일 중에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한 일이 대부분입니다만 청년들에게 정치적인 분노를 일깨우고 정치적 참여를 일깨운 부분은 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의원 제가 좀 압니다. 지난 5년 전에 같이 제가 경북선대 위원장과 같이 일을 해봐서 하는데 백의종군 한다는 그 말에 함축되어 있고요. 선대위 참가 여부를 갖고 원팀을 만드는데 드림팀을 만드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냐는 언론의 표현이고 언론의 관심이 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2030 청년 꿈 플랫폼을 만들어서 2030 세대가 국민의힘으로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의 진정성을 느끼고 저는 한번 같이 선거도 해봤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보배라고 생각하고 원팀 만드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철수하지 않고 완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백승주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 확정 후에 후보 확정된 것을 축하했고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시대 교체예요. 지난해 제가 안철수 후보를 또 포럼에서 만났을 때도 시대 정신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교체하는 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권 교체에 동참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보고 이준석 후보가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1야당의 당대표를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과학적인 자료를 보면은 2007년 대선 때 보면은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 이해창 후보 나오고 문국진 후보 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당시 이해창, 문국진 후보가 나왔지만 거의 20% 가까이를 찾아갔지만 넉넉하게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거의 22% 차이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당의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당대표의 그 권한이고 의무죠. 그런 쪽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큰 대의에서 안철수도 동참하려고 안철수 후보도 국민의힘과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하신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것이요. 국힘하고 안철수 후보는 깐부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보수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2017년도에 제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요.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꿈은 보수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꿈이다. 제가 2017년도에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행보를 보면은 그런 것이 이제 현실화됐고요. 지난 서울시장 대선 때도 야권 단일 후보 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지금 대선 후보 나왔고 결국에는 이분이 가령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거기서 무슨 장관이나 총리 하려는 그런 정도의 지분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지금 출마하고 있는 거로 보고요. 단지 저는 우려스러운 게 오히려 심상정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철수하고 심상정 후보도 철수해가지고 우리 여당과 함께 단일 후보 구성하는 쪽으로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안철수 후보 철수하는데 심상정 완주하는 이 시나리오가 저희들한테 고약한 구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는 어떤 경우든 철수를 하는데 심상정이가 철수할지 안 할지 그게 저희들이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심상정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완주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민이고요. 안철수는 뭐 이름 그대로 무조건 철수할 겁니다. 오평론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감정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처럼 괜히 자극을 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라는 식의 발언이 해서 괜히 자극해서 내가 어느 정도 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작게 크게 했을 때 뭐 두 자릿수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진보 민주진영에 큰 타격이 없어요.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리 나오면 보수 후보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면 협상의 지렛대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지금처럼 스탠스를 취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아마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를 달래서 함께하자라고 얘기할 텐데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류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안철수 대표를 데려오라고 할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매몰차게 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서울 재보궐선거 안철수 후보 지지 유세하는데 바로 내려가려다가 당직자인지 누군지 잡아서 다시 잠깐 서 있다가 한 1분 만에 또 내려가시고 이런 모습이 또 보인다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안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변수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김종인 그분 말씀 나왔으니까 참 그분 참 연구 대상이에요. 이 사회에서 어른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 아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 역할을 맡겨도 내가 뭐 하냐 이 나이에 너희들이 해라 그럴 텐데 이 어른은 야 내 자리 내놔 사람도 있는 자리냐 다 그냥 엎어버리고 야 여기는 내가 다 해야 돼. 굉장히 연구 대상이 되는 독특한 어르신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내년 대선이 또 사자구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TV 토론 같은 거를 하게 되면 3대1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대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상황도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우리 임승호 대변인이 요거까지 같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물론 닫아놓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합당 의지가 있는지부터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몇 달 전에 단일화 논의에 있어서 저희는 대표도 계속해서 말을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당명 빼고는 다 내주겠다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합당에 대한 의지를 보였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역 일정에 가가지고 갑자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논의를 거쳤고 결국에는 대표가 마지막에는 아니 그래서 예솔 노냐라고 물으니까 그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지금 10년간 유지하고 계신데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저희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또 두 번째로는 안철수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당의 합당이 과연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물론 안철수 후보는 현재 보수 야당의 후보라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과연 안철수 후보가 10년 전에 내걸었던 시대교체론 그리고 제3지대론을 10년 동안 말하면서 뭘 보여줬는가를 보면은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하는 거 빼고라는 얘기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어떤 정치 개혁이나 새로운 보수 정치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로 안철수 후보가 과연 합당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자신의 정책과 비전이 과연 무엇인지를 제발 10년 동안 제발 끌지 말고 이제는 좀 설명해 주시라.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합당에 대한 의지와 함께 본인의 정책을 밝혀라. 이렇게 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뭐 오창석 평론가 할 말 있으세요? 안철수 후보가 이 방 좀 꼼꼼히 들었으면 좋겠네요. 10년 동안 새 정치 얘기했는데 그 새 정치가 10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과연 정책적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분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정책을 가지고도 판단을 하지만 그냥 안철수 개인에 대해서 안철수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고 있고 세석이지만 안철수 후보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실은 개인 파워예요. 비례대표 3명 길 가다가 잡고 국민의당 3명 이름 얘기해보세요라고 얘기할 경우보다 그냥 국민의당 하면 안철수라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개인 파워가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지금은 이렇게 미적지근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단일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지난 총선 직전에서도 새로운 보수당의 당시 이준석 후보는 절대 합당 안 한다고 미래통합당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알 것이고 저는 어떻게든 합당 또는 뭐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이슈 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정부와 갈등을 하더라도 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제 뭐 역시나 매표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50조를 들여서 손실 보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같이 내놓긴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표심에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지 각자 좀 분석하시는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신은 계승하되 네. 정책은 차별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종의 보편적 지급보다는 좀 선별적 지급 그런 기조를 기재부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에도 전도민 대상으로 과감하게 지급을 했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전 국민 지급을 하자는 것이고요. 이것이 단순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떠나서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로 가는 그러한 좀 디딤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선거 중에서도 저는 특히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너무나 측은해요. 참 주위에 젊은 청년들, 뭐 저도 이제 큰 자녀들이 있지만은 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꼭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명심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과 더불어서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두 후보가 정책 선거로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한 비전과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 선거가 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 문제에 대해서 두 후보가 좀 치열하게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양 캠프 진영에서도 마찬가지, 양 당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책 선거로 가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이 재난지원금 문제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뭐 정책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이 뭐 민주당의 압승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것이 평론가들의 얘기입니다. 지역에 저도 어르신들 찾아보면은 월급 받는 자녀들이 기껏했다 해야 용돈 20만 원, 30만 원 주는데 그보다 큰 목돈을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김부겸 총리를 앞세운 이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은 조금 전에 차별화된 이미지, 문정부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했는 것이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는 몰라도 문재인 정부와는 나가 다르다. 그게 김부겸 총리와 맞짱 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후보, 차별화된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아니었냐고 제가 생각이 많이 같아요. 저도 뭐 쭉 짧지만 정치에서 그런지 지금 청년들에게 재난지원금 이런 거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 잡는 기술을 주라는 게 쉬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두 후보가 정말 진지하게 재난지원금 줘야 되면 줘야죠. 우리 당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방법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걸 주면서도 이제 국가의 재정 규모도 생각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정말 고기 잡는 기술을 만드는 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려는 이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렇게 막 재난지원금 많이 주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졌어요. 한 60% 정도 되고 신중에 대한 여론이 한 30% 정도 돼서 네. 국민들이 아주 이 문제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이제 정책 관련해서 좀 대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민생 논의 1대1 회동하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두 분 이렇게 보고 계시고 오창석 평론가는 뭐 따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50조 그대로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추산해서 드릴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적 선명성을 위해서 한쪽은 재난지원금, 한쪽은 손실보상, 이제 자영업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눈 것 같은데 만약에 정부와 이제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또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를 또 한다면 그럼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후보가. 선거 이후에 해달라 이런 얘기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말했다는 것을 티내는 거거든요. 손실보상을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했을 때 정부가 한 번 더 손실보상 해준다고 했을 때 좀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재난지원금만 가지고 대선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 이재명 후보 잘 알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좀 다른 부분인 것이고요. 그 당시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야당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표심이 작용할 것이다. 근데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천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분 다 사실은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 청년들에게 뭘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서 캠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 세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노말 패스를 복원해야 된다. 이 노말 패스가 뭐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교에 가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근데 어떤 회사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이 크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가는 것과 대기업에 가는 차이. 연봉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기업에 가면 내가 빌릴 수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기한도 늘어나고요. 금액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죽을 쓰고 대기업 한번 첫 번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부터 가서 대기업을 갈 수 있으면 상관없겠죠. 근데 중소기업 한번 낙인이 찍히면 이 사람 처음에 중소기업에 일할 때는 대기업에서 안 뽑아 이렇게 되니까 힘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 아프다 갑자기 두 분을 혼내는 느낌인데 죄송하고 마음 아프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공약으로 어떻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양당이 다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2부 마지막에 홍준표 후보 귀여워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41.5%의 높은 득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댓글창에 시청자분이 고기도 주고 고기 잡는 기술도 알려줘라 이렇게. 너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임승호 대변인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공감을 했고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당과 또 민주당이 사실 협의가 한 바도 있고 실제로 전 국민에게 거의 전 국민에게 한번 지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굉장히 찬성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론이 결국에 바뀌고 있다는 것은 이처럼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의 형태로 해서는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30만 원, 50만 원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 입는 고통스러운 국민들 나눠주자, 양보하자고 하면 저는 여기 있는 6분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반영된 정신이 바로 지금의 여론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기도 주고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 낚시장을 운영하는 재정이라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지금은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모든 국민들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통도 계층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례에 상응하는 그런 지원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눠줄 것이 아니라 비례에 상응하는 그런 실질적인 평등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백승주 전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에서 6일까지 했던 조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박지희 씨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내년 대선 대진표 확정 긴급특별대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정말 많은 변수가 있는 대선입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정말 특이한 선거, 신기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 지수는 정말 높은데 뭔가 그 야당 후보가 그만큼의 지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더 큰 대선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네 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당의 필승 전략이 무엇인지 또 무엇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마디씩 주시죠. 자, 백승주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필승 전략은 네. 지금 국민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매번 우리 정권 말기에 있던 그런 분노와 차원을 좀 달리하는 분노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대한민국 자체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붕괴되는 거 이런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걱정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약으로서 또 청년들의 여러 가지 걱정을 들어주는 그런 공약으로서 정책 선거를 해서 당당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4월 보궐선거가 여론조사와 달리 전수조사로 봅니다. 서울에서 우리 당이 18% 이겼고 부산에서 28% 이 대도시에서 이 정도 차이 난 거는 여론조사와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런 국민의 분노를 잘 담아낸다면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풍당당한 윤석열 후보가 그 승리를 견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역시 정책 선거 관련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안민석 의원님. 선거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각 후보자 간의 경쟁력이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개인기가 윤석열을 압도하게 되고 이 후보 간의 비교 우위에서 야 저렇게 차이 나는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4개월 레이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막판에 네 차례인가요? TV 토론에서 두 후보의 철학이라든지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이 국민들에게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기가 우수한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를 이길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우리 패널들이 말씀하셨던 청년들에게 고기도 주고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자. 그 말씀이 저는 오늘 이 방송에 저는 아주 핵심 그 화두라고 저는 보는데요. 청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곡간을 왕창 열고 곡간을 비워서라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청년들에게 고기도 주고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는 청년들을 위한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승호 대변인이 보는 국민의힘의 필승 전략은 뭔가요? 네, 저는 국민의힘의 필승 전략이 2030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보궐선거와 저희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만들었던 굉장히 강한 표심은 결국에는 2030이 움직였기 때문이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2등을 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약 5%의 지지율을 처음에 보이다가 마지막에 결국에 41%라는 지지율을 만든 것은 결국에는 2030의 표심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최근에 어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소위 2030들의 일련한 어떤 탈당의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2030이 굉장히 민주당에 실망한 지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들을 잘 공략해서 지금 현재 2021년에 어떤 선거판의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2030의 표심을 확실하게 잡아낼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 네, 그 중국 정치 다들 아실 텐데 덩샤오핑이 이제 마오쩌둥에 대해서 70% 잘했다, 30%의 과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캠프는 이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렇다면 30%의 과오를 뭐로 잡을 것인가? 결국 부동산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초과이익 환수라고 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억제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인과 정책과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40까지 보는데 2040까지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가질 수 있게 하느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다. 결국은 가능성이거든요. 정치는. 저 사람을 뽑으면 그래도 내가 현 정부를 지지했는데 부동산만큼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부동산 바꾼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 기회를 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서의 전환을 이끌 때 지금 잠깐 바깥에 나가 있는 부동층이라든지 원래 민주당을 좋아했지만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힘들어서 중간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특집 대담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박지희 아나운서 쭉 들어보니까 어떻게 누구 뽑을지 결정이 습니까? 한 120일 남았잖아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4,500여 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예. 네, 지금 댓글창에 아까 어떤 분이 임승호 대변인 보고 이준석 대표인 줄 알았다고. 조금 닮으셨어요, 정말로. 네. 살찐 이준석.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민석 의원, 백승주 전 의원님,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임승호 대변인 네 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지희였습니다. 아이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박지희 씨 덕분에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네. 편하게 저는 출연료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출연료 안 받을 테니까 이렇게 청년들하고 토론한 자리에 그냥 불러주시면은 항상 나올게요. 현역 의원은 원래 출연료 안 드립니다. 그런 영업비밀까지 말씀하십니다. 국회의장급 올 텐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의 토론 유쾌했고요. 여러분들도 남는 게 있었던 토론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박지희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